네, 이분입니다. 이분은 뭐 얼마 전이죠? 그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참패였죠. 예,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참패죠. 그래서 뭐 전 의원장님이시지만은 그냥 편하게 예, 정치 얘기 말씀하시죠. 예. 편하게 편하게 말씀. 예, 편하게 예. 얘기 됩니다.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뭐 참패인 거는 뭐 드러난 일이고 그러면 그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그 요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처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무슨 뭐 우리 디올백 사건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고 뭐 저 호주 대사 사건 뭐 연결된 최상병 사건 뭐 저기 황상무의 그 언론인 그게 컸죠. 테러 언급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이 뭐 그냥 돌발적으로 생긴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는 당과 용산에서 같이 같은 기조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빠졌네요. 저기 의료개혁, 의료개혁 문제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당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가질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왔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386, 486, 586 이제는 686 되지 않았나요? 예. 80년대 운동권을 지칭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80년대 운동권이 우리 야당 정치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식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는 거는 뭐 지금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한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함은경 후보를 비롯해서 운동권 본류의 사람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줬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안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인들을 청산하려면 우리도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뭐 김영주 등 이상민 등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왜 우리는 귀공자 모셔오듯이 바로 달려가서 영입을 합니까? 기존에 열심히 대선부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그분들을 영입을 해와서 그분들이 당선이 됐나요? 예,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하고 차별화된 비전이 무엇이냐? 정치적 비전, 공천에 관련해서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례대표 저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분이 중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는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면 비례대표는 출마가 아니고 그건 뭐죠? 이런 의문.
그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시절에 청년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네. 공천받고 거기서 청년 50%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청년 50% 비례대표 공천 줬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하는 분들을 상징적으로 앞세우면 표가 올까요? 도망갈까요? 이런 배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을 배척하는 현상이 저 제주도 빼고 서울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에 가서 손 들어줬다가 취소하는 이런 해프닝, 이거 해프닝일까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이거 포기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정치적 비전은 무엇일까? 그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만 찍다가 선거 실패했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게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초년생이다 보니까 초년생한테 맡긴 그런 실책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너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보니까 길이 아니라 제주도 말로 하면 곧자월이 돼버렸어요. 함께 갔는데 길이 없었잖아요. 길이 없어. 예. 그러면 슬로건도 만들 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가 아니야. 함께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해야지. 그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싸움이라는 일각의 제기는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용산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이다 이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너무 눈치를 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그 자기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아젠다도 없었고 또 용기도 없었고.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이번 평가에 대해서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참패, 네. 민주당은 유지, 조국은 승리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 그럼 민주당을 간다면 민주당의 대승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평가는 대승이라고 안 보거든요. 유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저 민주당 대표의 그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굉장히 사당화다 뭐다 이재명 사당화다 하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지난번 저기 의석수와 거의 비슷하게 네. 한 거는 그거는 대승이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대승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예. 조국당이 돌풍에 가까운 선전을 하는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비교해서. 비교해서 보면은 뭐 압승이 대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국 현상은 약간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조국 혁신의 돌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돌풍은 우리 돌풍이 진원지는 그 양쪽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국민의힘도 비전을 제시 못했고 민주당도 정책 비전을 제시 못했고 민생을 챙기지 못한 그런 데 대한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제3의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준석 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씨 개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네. 찰나에 이낙연 당하고 같이 합당했다. 또 나눠지는 네. 원래대로 분열됐죠. 돌아가는 네.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신뢰를 접어서 등장한 조국신당. 그러면 당신한테라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는 심리로 이번 돌풍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근데 돌풍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롱런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당 대표가 일단 사법 그도 4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잖아요. 일단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심점이 사라진 당이 과연 존재하겠느냐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조국 씨가 개인적인 그 역량으로 비례대표 당을 이끌었는데 다른 분들이 역량으로 이끈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국 씨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당을 떠난다면 그 당이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기에는 그 당이 과연 유지할 수 있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12석이기 때문에 그 원에 속할 수 있는 정당인 숫자가 20명 아닙니까? 예. 그럼 민주당에서 8명을 꺼줄까요? 구워준다는 거는 좀 언론에도 나고 그러는데 네. 사실 뭐 교섭단체 네, 교섭단체. 20명 이상 의원으로 한다는 게 법을 바꾸면 되겠죠. 10명 이상으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현실화될까요, 그러면? 그는 뭐 어떻게 관계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설정하느냐. 공동의 목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고, 예를 들면은 뭐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에 관한 공동 목표. 그거는 뭐 거의 힘을 합쳐서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특검하고 특검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니까요. 한다면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가능성도 일부는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 이번에 영수회담이 최초죠? 예,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예, 최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내용 이전에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영수회담을 수락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강요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소통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여론에 떠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늦게 수용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 자체하고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진통을 겪을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과가 그렇게 쉽사리 날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인이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몰아붙일 것 같은데. 정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죠. 예, 대통령 예우는 갖추고. 서로 쌍방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텐데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걸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세력이 있어요. 기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윤 대통령이 정치력이 문제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게 정치력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치적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감정이
솔직히 두 분 다 개인적 감정이 안 좋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개인적 감정을 떠나야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이고 또 거대 야당. 거대 야당을 이끌어가는 당 대표 입장에서 만나는 건데 개인적인 감정을 베이스에 깔고 대화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거는 뭐 극도로 그거를 개인적 영향이겠죠, 뭐. 절제한 가운데 정치적 문제를 풀어 나가야 지도자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개인적 사견으로는 참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 특검에서 민감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 의심을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패하더라도 기존의 정권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나도 그 부분은 처음 듣고 있는데 그걸 뭐 적절하진 않네요. 왜 제가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그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보도는 그것도 자제가 돼야 되는 보도거든요. 아니 총선에 졌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고 말고 하면 대통령제를 왜 합니까? 그거는 총선에서 진 건 진 거고 대통령 임기를 쭉 이어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어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총선에 졌다고 예를 들면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라가 혼란스럽거든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뭐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네. 제주도를 떠나고 제주도는 이제 3부에서 얘기할 거니까 전국적인 총평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전국적인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 말씀하시고요. 총평 뭐 어차피 뭐 승패는 정해졌고 우리가 참패를 끝난 마당에서 우리 서로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번 총선은 그런 상황이 끝났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협치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도 차기를 위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죠. 민생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소통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갖고 국민이 신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게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명령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 둘씩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새로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의료개혁 문제 이게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의료개혁이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같은 그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과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덜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혼란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라고 우리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솔직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경청해서 그 경청한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그거를 접목시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2부 마지막으로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는 뭐 언론 제기된 내용인데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그 국내행 같은 경우는 큰 패배를 했을 때 뭐 유감 표명부터 시작해갖고 새로운 비대위원 막 조속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전혀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전혀 대패에 대한 느낌이 없다. 많이 패배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위기의식을 못 느꼈었죠. 총선 결과가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용산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가 정책 방향이 옳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보고 그 강요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방향이 맞아서 쭉 밀고 가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참패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다.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참패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거를 정책 결정하는 사람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위에서 이율배반했다.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괴리가 너무 심했다. 민심과의 괴리가. 그래서 준비가 안 됐었다. 그래서 총선 참패하고 나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당황했다. 그래서, 당황하는 순간이다. 당황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부랴부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검토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총선 참패에 대한 결론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수도권 참패보다는 TK하고 대구 위쪽을 지켰다는데 안도감이 아닐까요? 이번에 90석 미만으로 대다수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날 중에서 뭐 개헌전시선 200석을 막아달라는 취지잖아요. 원래 개헌전시선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 안주적인 생각이죠. 개헌전시선만 막으면 국정의 동력이 살아납니까?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저희들이 대한민국 민생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읍소 전략도 개헌 저지선만 막아달라 이런 읍소 전략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다. 이런 보면 뭐 개헌 저지선 막는 의석수는 100석이잖아요. 그러면 탄핵 막는 의석수도 100석이고. 그건 맞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총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당의 다수 의석이 필요한 거지. 어떤 개헌 맞고 대통령 탄핵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총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감각,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이 함량이 좀 다소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법적 마인드로 생각해서 정치를 하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안 맞느냐? 사법적인 재단은 과거의 일을 심판하는 거고 정치적인 거는 미래를 예측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전혀 판이 달라요. 네. 제대로 미스터 쓴소리로 제주판 미스터 쓴소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갖고 또 적나라하게 비판하신 건 비판해야 그렇지. 건강해지죠. 그 사람은 미워서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